직산고을 삼남대로 어기 30해 동안 주막을 지켜온 늙은 주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새 며느리는 저마다 다른 얼굴로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지요. 누군가는 약사발을 들었고 누군가는 굳게 닫힌 밭나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봉황새가 수놓인 붉은 보자기에 매듭이 소리 없이 풀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의 문서 한 잔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을 가려내게 될 줄은. 삼남대로가 지나는 직산고을 어귀에 최씨마님의 주막이 있었습니다. 영남과 충청에서 한양으로 오르내리는 길손이라면 누구나 이 주막을 알았지요. 12칸기와 집에 너른 마당 마구간까지 갖춘 제법 큰 주막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오래 묵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길손들이 짐을 내려놓고 숭을 돌리곤 했지요. 최씨마님은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서 있는 한 이 집도 서 있다. 가을볕이 기울어 처마 끝에 그림자가 길게 들이오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주막회 청마루에 앉아 저녁 장사 준비를 지켜보던 최씨 마님은 올해로 63이었지요. 반백의 멀리를 단정히 쪽지고 무명 치마에 남빛 저고리를 걸친 그 모습에서 30년 풍상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마디마디 굵게 붉어졌고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조금 굵어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원심넷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홍역이 마을을 휩쓸던 해였지요. 사흘 만에 남편이 눈을 감았고 최씨 마님은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빈 주막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친정에서는 개가를 권했으나 최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 아이들 아비섬을 버리게 할 수는 없어. 한마디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이면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밤이면 취한 손님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손수 장국을 끓이고 누룩을 디뎌 술을 걸렀으며 외상값 떼이고 행패 부리는 손님에게 시달리면서도 주막을 지켰지요.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듬해 관아 포졸이 찾아와 세금이 밀렸다며 기물을 드러내겠다 했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그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밀린 세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시숙이 찾아와 과부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는다며 주막과 전답을 문중에 귀속시키라 했습니다. 최씨 마님은 조용히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관아에서 받아둔 입안이었습니다. 이 주막과 전답이 최씨 마님 본인 명의임을 증명하는 문서였지요. 시숙은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고 그 뒤로 문중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 문서를 봉황새 그림이 그려진 붉은 보자기에 싸서 밭니시 맨 아래 칸에 고이 간직해 두었지요. 그리하여 쪽박 신세였던 주막이 12칸 기와집으로 늘었고 전답 50마지기까지 장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마님을 두고 여장부라 칭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최씨 마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장부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30년 세월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광직이 막돌이었지요. 막돌은 12살 때 이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굶주리다 주막 앞에서 쓰러진 것을 최씨 마님이 거두어 준 것이었지요. 뒤로 막돌은 한 번도 이 주막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포졸 앞에 무릎 꿇던 날도 시숙과 맞서던 날도
새벽에 홀로 부뚜막 앞에서 우는 날도 막돌은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보았지요. 막돌에게 최씨마님은 주인이기 이전에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돌은 알고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을 오래전부터 배워두었지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어머니, 저녁 장사 준비 다 됐습니다. 막내 아들 기룡이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복에 그을린 얼굴에 순박한 웃음을 띤 24 청년이었지요.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어머니 곁에서 농사 지으며 주막을 돕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형은 각자 벌이가 있다며 한양과 장터를 오갔지만 기룡은 떠난 적이 없었지요. 한 번은 최씨 마님이 물었습니다. 기룡아, 너도 나가서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기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최씨 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오늘은 손님이 많겠구나. 한양 가는 보부상패가 20명 남짓 온다 했으니 국도 넉넉히 끓여놨고 마구간도 치웠습니다. 기룡이 물러간 뒤 최씨 마님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막내 며느리 채연이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적고 있었지요. 구수한 국물 냄새가 마당까지 퍼져나왔습니다. 채연은 22 까무잡잡한 얼굴에 수수한 용모였지요. 그러나 눈빛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눈빛을 보면 마음속이 잠잠해진다고 최씨 마님은 혼자 생각한 적이 있었지요.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주막 앞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처녀를 최씨 마님이 발견했지요. 굶주림에 지쳐 숨이 가빠드는 상태였습니다. 허름한 삼배 저고리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품속에는 약초꾸러미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지 손가락이 그 꾸러미를 놓지 않으려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 손을 보았지요. 처녀의 손이었지만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어서 안으로 들여라. 따뜻한 미음을 먹이고 며칠을 지웠더니 처녀가 기력을 차렸지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떠돌며 빗바느질과 약초 캐기로 연명했다 했습니다. 어느 날 최씨 마님이 두통으로 누워있을 때 채연이 약초 2가지를 다려 가져왔지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채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아프실 때 다려드리던 것입니다. 드시면 조금 나으실 겁니다. 최씨 마님이 마셔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이 잦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생이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채연의 대답이 짧았지요. 말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최씨 마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룡이 어머니에게 청했습니다. 어머니, 저 처녀를 제 배필로 삼고 싶습니다. 미천한 출신인데 괜찮겠느냐.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최씨 마님은 한참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여 혼례를 올렸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없었으나 최씨 마님은 흐뭇했지요. 새벽에 처음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은 채연의 뒷모습이 어쩐지 30년 전 자신을 닮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문안은 거르겠어요. 몸이 불편해서요. 큰며느리 전씨였지요. 전씨는 직산 고을에서 이름난 향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전노원은 선대의 관직도 끊긴 지 오래였고 빚이 적잖이 쌓여 있었으나 양반의 체면만은 목숨처럼 여겼지요. 딸 전씨를
최씨 마님의 맏아들 성원에게 시집 보낸 것도 주막의 재산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씨는 시집 온 지 8해가 되도록 주막일에 손 한 번 대지 않았지요. 그러나 최씨 마님이 속으로 한숨을 삼킨 것은 전 씨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가난했습니다. 향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 남을 무시하는 일에 그토록 능숙해진 것인지 최씨 마님은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지요. 전 씨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아산장터에서 객주일을 하던 집안 출신이었지요. 돈 계산에 밝고 멀리 회전이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주막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고 둘째 아들 성보가 객주중개인으로 번 돈의 흐름을 손금 보듯 꿰고 있었지요. 어머님, 광에 쌀이 줄었던데 쥐가 들었나 봐요. 쥐약을 놓아야겠어요. 박 씨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최씨 마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박 씨가 돌아서자 최씨 마님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머느리의 눈빛이 광 쪽을 향해 잠깐 흘끗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부상 배가 한바탕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다 잠자리에 들자 주막에 고요가 찾아왔지요. 최씨 마님은 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시렸지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성원을 처음 혼인시키던 날이 떠올랐지요. 전 씨가 가마에서 내릴 때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단아하고 곱다 싶었지요. 둘째 성보 혼인날에는 박 씨가 패백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낯선 집에 와서 무섭겠구나 싶어 손을 잡아주었지요. 손이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며느리가 채연을 대하는 것도 눈에 거슬렸지요. 어디서 굴러온 것이 형님 소리를 입에 담아 거린 출신 주제에 주막 식구 노릇은 잘도 한다. 두 형님의 구박에도 채연은 큰형님, 둘째 형님 부르며 군말 없이 이랬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저 불쌍한 것이 어찌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부엌으로 가려고 행랑채 옆을 지나는데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되었지. 큰며느리 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씨 마님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막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이 고생도 끝이겠네요. 둘째, 며느리 박 씨의 대꾸였습니다. 팔아서 한양으로 가면 그동안 못 누린 것 다 누리지요. 아주버님 몫에 우리 서방님 목 합치면 넉넉하지요. 그래야지 막내네야 본전치기도 못할 테고.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 자리에 선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취객에게 욕을 먹어가며 포졸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장국을 끓이며 버텨온 30년이었지요. 손에 박힌 굳은 살, 허리에 깃든 통증, 무릎에 시린 기운,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 눈에는 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짐덩어리였지요. 최씨 마님은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멍하니
앉았지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최씨 마님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둔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지요. 이 손으로 30년을 버텼는데 그날 밤 최씨 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나는 이미 저들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채연이 이 살림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 열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최씨 마님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든 척하여 각자의 진심을 확인해 보리라. 며느리들만이 아니라 아들들도 누가 이 집의 기둥이 될 사람인지 가려내리라. 건너 마을에는 새실댁이라는 주모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최씨 마님의 주막에 손님을 빼앗겨온 경쟁자였지요. 입이 가벼워 장터에서 언제나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씨네 며느리들이 불화한다더라. 큰 며느리는 양반 행세에 코가 높고 둘째 며느리는 광물건을 빼돌린다더라. 그러나 새실댁이 단순히 입방아만 찢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머치를 뜬 눈으로 지새운 최씨 마님은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새 아들 내외를 대청마루로 불러 모았지요. 대청마루에 6사람이 둘러섰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지요. 최씨 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요즘 들어 몸이 예사롭지 않구나. 속에 맺힌 기운이 간을 상하게 했다 하더구나.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큰아들 성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의원에게 진맥을 받아보았다. 뱃속의 기운이 굳어 덩어리처럼 뭉쳐있다 하더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멀쩡했지요. 그러나 각자의 속내를 시험하려면 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막과 전답 50마지기를 누구에게 맡길지 정해야겠다. 그 말에 대청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새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지요. 최씨 마님이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각자 일회씩 돌아가며 내 방 문안을 드리고 약을 다려라. 그 일회 동안 주막 살림도 맡아 돌보아라. 정성을 보고 결정하겠다. 가장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자에게 살림을 맡기리라. 큰아들 성원이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장남이니 당연히 제가 맡아야지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큰며느리 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했지요. 주막을 팔아 한양으로 가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으리라. 친정아버지 전노원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아니던가. 둘째 아들 성보도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사 수완이 있으니 주막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둘째, 며느리 박씨는 눈을 내리깔았으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참에 자신이 이미 시작해둔 일을 마저 마무리할 생각이었지요. 오직 막내 기룡과 채연만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병환이 걱정됩니다. 채연이 조용히 말했지요. 재산은 생각 없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일에는 전 씨의 차례였습니다. 전 씨는 처음 이틀은 부지런히 문안을 드렸습니다. 온 비단 보자기에 약첩을 싸들고 왔지요. 그러나 사흘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약을 다리는 일은 종년에게 맡기고 마당 한켠을 돌아다니며 이웃 안악들에게 말했지요. 제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십니다. 다들 아시지요? 그러면서 정작 병상에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전 씨가 병상 앞에 앉아 최 씨 마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마당 밖에서 전노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씨야, 나왔다. 전 씨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잠시만요. 아버지 오셨나 봐요. 그러고는 방을 나갔지요. 최 씨 마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상 옆에 단도 앉지 못하고 나간 며느리였습니다. 전노원은 요즘 부쩍 자주 드나들었지요. 전 씨에게 귀엄말로 일이 일렀습니다. 시어미 병문안은 네가 꼭 가야 한다. 그래야 살림을 물려받을 명분이 생기지. 그러면서도 막상 전 씨가 부뚜막 앞에 앉아 약을 다리려 하면 만류했습니다. 천한 일은 종년시켜라. 네가 직접 하면 의신이 서지 않아. 전 씨는 아버지의 말과 며느리의 도리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지요. 어느 날 밤, 전 씨는 홀로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생각이 채 있기도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가면 꾀병인 줄 알면서 속아 넘어가는 꼴이야. 전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꼭 쥐어졌다 펴졌다 했지요. 두 번째 일에는 박 씨의 차례였습니다. 박 씨는 당뒤 달인 물이라며 값비싼 약재를 들이밀었지요. 그러나 박 씨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님, 장부 정리할 것이 있어서 오늘은 문안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박 씨는 밤마다 다른 곳에 드나들었지요. 관이었습니다. 쌀 한 말, 콩 반 말씩 빼돌려 친정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 새벽마다 그 모습을 보았지요. 보았으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너마을 새실댁이 박 씨를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지요. 밤이 깊어 주막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새실댁이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주머니, 나한테 여기 누룩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드릴게요. 마님이 아프셔서 회복을 못 하신다면 장터 사람들한테, 마님이 예전부터 둘째 며느리한테 살림 맡기겠다 하셨다고 말해줄게요. 증인도 세워줄 수 있어요. 박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인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증거를 만들 거니까. 그날 이후 박 씨는 주막의 장부와 최 씨 마님의 방 사이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주막 장부를 관리해온 박 씨는 문서의 형식을 알고 있었지요. 관아에서 쓰는 입안의 형식도, 사대부 집안의 위임장이 어떤 문구로 쓰이는지도 시집 오기 전부터 아버지 곁에서 눈에 익혔습니다. 최 씨 마님이 쓰는 붓과 먹도 알고 있었지요. 최 씨 마님이 반다티를 여닫는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장이었지요. 최 씨 마님의 도장은 반드시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며칠 동안 반디시의 위치와 최 씨 마님의 방을 비우는 때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지요. 새실댁에게는 미리 기별을 넣었습니다. 장터에서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과 도장을 복각할 줄 아는 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지요. 새실댁은 은밀히 사람을 구해두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문서의 문구도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주막과 전답 50마지기의 관리를 둘째 며느리 박 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지요. 다만 도장이 없으니 아직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막돌은 박 씨가 장부와 반다시 사이를 오가는 모습과 새실댁이 밤마다 뒷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꾸미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아직 눈앞에 드러난 것은 조각뿐이었습니다. 오직 채연의 일에만이 달랐습니다. 채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고 직접 약초를 다듬어 약을 다렸지요. 막돌과 함께 새벽 뒷산에 올라 익모초와 삽죽 뿌리를 캐왔습니다. 어머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늘은 기력에 좋다는 참기름을 넣어 죽을 쑤었습니다. 채연이 죽 그릇을 들고 왔지요. 채연은 주막 살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님이 차례를 맞는 동안 주막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전씨의 일해 동안에는 약을 종년에게 맡기고 살림도 무심했으며 밥씨의 일해 동안에는 장부만 들여다보고 주방을 비워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국이 늦게 나왔고 마구간도 더러웠지요. 채연의 일해가 되자 채연은 새벽부터 부뚜막 앞에 앉아 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끊겼던 단골 보부상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지요. 아, 냄새가 이전 같구나. 여기는 밥이 제대로 나오는구나. 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꾸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이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씨 마님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든 척을 하면서도 귀는 열려 있었지요. 채연은 내가 없어도 이 집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채연이 약을 들고 방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최씨 마님이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채연아, 너는 무섭지 않느냐? 무엇이 무서운가요? 어머님. 최씨 마님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두 형님한테도 구박을 받고 사람들도 너를 함부로 대하는데 채연이 잠깐 손에 든 약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랫동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거두어 주신 뒤로는 무서워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씨 마님은 한동안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사발을 받았지요. 두 형님이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씨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채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지요. 지 며느리라더니 회부 생세는 잘도 하네. 어머님한테 아양이나 떠는 것이지. 시어머니 꼬드겨 주막 차지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여. 채연은 눈을 들어 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께서 재산을 보실 때 저는 어머님의 숨을 보았습니다. 전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그 말이 마당에 서 있던 막돌의 귓속에 박혔습니다. 막돌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부터 막돌은 더 꼼꼼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이 보여주는 정성이 쌓이는 동안 최씨 마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고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시험을 시작한 지 20날이 지날 무렵부터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이어졌지요.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죽을 떠먹는 신웅을 해야 하고 힘없는 척 목소리를 낮춰야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힘없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졌고 밤이면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렸지요. 울화가 속에 맺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심이 병이 되어 간다는 것을 최씨 마님은 몸으로 알고 있었지요. 무렵대청 너머에서 들려온 말이 최씨 마님의 가슴을 갈로 도려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아픈 건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으면 장사도 안 되잖아. 채연이 주막 차지하면 우리는 뭐가 돼? 그날 밤 최씨 마님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울화가 치밀어 목이 막혔지요.
오래 버텨온 몸이었지만 이 근심은 달랐습니다. 관아포졸도 칼을 든 사내도 시숙의 협박도 이겨냈는데 며느리들의 차가운 마음은 달랐지요. 창밖에서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25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갑작스레 피를 토했습니다. 시뻘건 피가 이불 위로 쏟아졌지요. 방 안을 지키던 채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최씨 마님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기룡이 마당으로 뛰쳐나가 외쳤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러야 한다. 급히 변영감을 찾아 나섰지요. 급히 마을 의원 변영감이 불려왔습니다. 변영감은 최씨 마님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들어 살피고 혀를 살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지요. 오래 짚고 있던 변영감의 얼굴이 서서히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마님, 속에 맺힌 우라가 간을 상하게 했습니다. 기운이 굳어 덩어리처럼 뭉쳐 있습니다. 최씨 마님은 희미한 정신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거짓으로 병을 꾸민 벌이로구나.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진말이 진짜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변영감이 엄중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때 약을 다려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채연이 변영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영감님,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변영감이 채연을 바라보았지요. 정성껏 간호하는 수밖에 없어. 약재는 내가 처방하겠으나 밤낮으로 곁을 지켜야 하오. 그러다 변영감이 채연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마님 드린 약 냄새를 맡았어. 어디서 배웠어? 아버지가 의생이셨습니다. 채연이 말을 잠깐 멈추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배운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영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의술은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오. 아버지가 억울했다면 딸이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식감이 될 것이오. 급히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지요. 큰 며느리 전씨가 고웃음을 쳤습니다. 또 깨병 아니에요. 형님,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피를 토하셨어요. 채연이 애원했으나 전씨는 손을 내저었지요.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전씨는 방을 나가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채연이 애원하는 얼굴, 그 눈에 가득한 두려움이 눈에 걸렸지요. 저건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전씨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겠지. 둘째 며느리 박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지요. 저번에 속았잖아. 괜히 부산 떨다 바보 되기 싫어. 박씨의 눈은 장부가 아니라 탁자 위의 붓과 벼루를 향해 있었습니다. 막내 기룡이 형수들에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형수님들,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십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도련님, 체연시키세요. 회부 노릇하겠다던데. 두 형수는 끝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성원과 둘째 아들 성보는 그 무렵 한양과 장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전가를 보냈지요. 마님께서 피를 토하셨으나 예전에도 꾀병을 하신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러실 것이라고. 급히 올 필요는 없다고. 아들은 그 전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려 하지 않았지요. 최씨 마님이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은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의 시선이 병실에 쏠려 있었지요. 박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씨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반니실을 열어 깊숙이 넣어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박 씨는 얇은 종이를 도장 위에 대고 먹을 묻혀 탁본을 떴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탁본은 새실댁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틀 뒤 새실댁이 작은 보자기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왔지요. 안에는 진짜와 닮은 나무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씨는 미리 써둔 위임잔을 꺼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한번 멈추었지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러나 박 씨는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끝내 깨어나지 못하시면 누군가는 이 집을 맡아야 해. 박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가짜 도장을 문서 아래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문서를 봉황새 보자기 안 진짜 입안 옆에 끼워 넣었지요. 박 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짜 도장을 다시 작은 보자기에 싸서 새실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막돌은 박 씨가 반디실을 열고 오래 앉아있는 모습과 며칠 뒤 새실댁이 작은 보자기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요. 채연은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기룡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지요. 채연은 새벽이면 막돌과 함께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밤이면 악과시 앞에 쪼그려 앉아 약탕기를 지켰지요. 불이 꺼질 새라 밤새 장작을 넣었습니다. 채연의 얼굴은 핫숙하게 야위어갔고 손등에는 약탕기를 잘못 건드려 생긴 화상 자국이 얼룩졌지요. 건너 마을 새실댁은 이 소문을 듣고 장터에서 아낙네들을 붙잡고 수근거렸습니다. 최 씨 마님이 죽어간다는데 며느리들이 문안도 안 간대. 효자 없는 집안은 망하는 법이지. 그 주막도 이제 끝이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주막은 텅 비었고 마당에는 낙엽만 되꿀었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험했지요. 변형감이 처방한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채연이 변형감을 찾아갔으나 그날 저녁 먼 마을에 급한 환자가 생겨 출타 중이었지요. 기룡이 밤길을 뚫고 이웃 마을까지 달려갔습니다. 의원을 찾아 삼사리 길을 2번 오갔지요. 그러나 그 밤에는 끝내 의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룡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채연은 악고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연은 손에 헝겊주머니를 들고 있었지요. 여기저기 떠돌 때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간직해온 것이었지요. 안에는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약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지요. 이 약은 열을 내리지만 기를 크게 깎는다. 몸이 많이 쇠한 사람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다만 정말 다른 길이 없을 때 맥과 기력을 살펴 양을 줄여 쓸 수는 있다. 약을 먹인 뒤에는 심한 오한이 올 수도 있다. 몸이 크게 떨리더라도 맥이 끊어지지 않고 손바닥에 땀이 맺히기 시작하면 열이 꺾이려는 징조일 수 있다. 그러나 맥이 흐려지거나 숨이 가빠지면 곧 멈추어야 한다. 내가 한번 권세 있는 집 환자에게 이 약을 썼는데 그 사람이 끝내 살지 못했다. 이미 목숨이 다한 사람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건만 그 집에서는 내가 잘못 쓴 것이라 했다. 나는 그날 이후 의생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었다. 그러니 채연아, 이 약은 반드시 그것이
정말 마지막 방법일 때만 써야 한다. 그리고 약을 썼다면 환자의 맥과 숨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채연은 그 주머니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많이 쇠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써서는 안 되는 상태였지요. 그러나 지금 이 고열을 그냥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룡이 채연의 얼굴을 보았지요. 채연아, 어찌하려고. 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었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채연은 눈을 뜨고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양의 절반만 쓰기로 했지요. 열을 내리면서도 기를 너무 깎지 않도록 손이 떨렸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며 채연은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채연은 약탕기 옆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약을 한 솔씩 최씨마님의 입에 흘려넣지요. 최씨마님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채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최씨마님의 몸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손발이 굳어지는 것 같았지요. 채연은 흠칫 놀라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룡이 달려왔지요. 채연아, 왜 이러시는 거야? 이것 봐. 채연은 급히 최씨마님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맥은 약했으나 끊어지지 않았지요. 잠시 뒤 손바닥과 목덜미에 조금씩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맥이 이어지고 땀이 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약을 먹인 뒤 이런 오한이 올 수 있다고요. 떨림이 멈추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열이 꺾이려는 징조일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씨였습니다. 뒤따라 박씨도 나왔지요. 며느리는 최씨 마님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것 봐요. 채연이 약을 잘못 쓴 것 아냐. 박씨가 목소리를 높였지요. 어머님, 저게 뭘 먹인 거야? 어머님을 죽이려는 거야.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최씨 마님의 이마를 식히며 밤을 지새웠지요. 기룡이 두 형수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수님들,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채연이 하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전 씨와 박 씨는 물러섰으나 방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었습니다. 최씨 마님의 이마가 서서히 식어갔지요. 채연은 그 이마에 손을 얹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기룡이 채연의 어깨를 꼭 쥐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채연의 야윈 얼굴이 보였지요. 촛불 아래서 약탕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불이 푹 꺼지고 입술이 트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요. 저 아이가 최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채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지요. 어머님,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제발요. 창밖에서 올빼미가 울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지요. 보름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기적처럼 눈을 떴지요. 희미하던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천장에 들보가 보이고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여명이 보였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채연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최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정신이 드셨어요. 어머님, 저예요. 채연이에요.
최씨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상 곁에는 채연과 기룡만 있었지요. 기룡도 얼굴이 까맣게 탔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맞다, 채연아. 최씨 마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룡아, 고맙다. 변영감이 달려와 진맥을 했습니다. 늙은 의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지요. 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변영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열이틀 밤에 약이 끊겼을 터인데 어찌 이 고비를 넘기셨소? 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약초를 썼습니다. 절반량으로 다렸습니다. 변영감이 채연에게 말했지요. 약탕기를 가져오시오. 변영감은 탕기 바닥에 남은 약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집어냄새를 맡고 혀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오래 짚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소. 함부로 쓸 수 없는 약을 맥과 기력을 살펴 꼭 필요한 만큼만 썼구나. 사람의 상태를 읽을 줄 아는 판단이었어. 네 아버지의 눈을 제대로 이어받았구나. 채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지요. 며칠 뒤 최씨 마님이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돌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최씨 마님을 찾아왔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막돌이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간 두 마님은 한 번도 병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원도련님과 성부도련님께는 마님께서 피를 토하셨으나 전에도 꾀병을 하신 적이 있으니 급히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전가를 두 마님이 보내셨사옵니다. 최씨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막돌이 말을 이었지요. 그뿐 아니옵니다. 마님 소인이 드리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둘째 마님이 세실 때과 밤마다 은밀히 만나셨사옵니다. 마님께서 쓰러지신 뒤에는 둘째 마님이 반나티를 열고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보았고 며칠 뒤 세실댁이 작은 보자기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았사옵니다. 뒤 둘째 마님이 무언가를 봉황새 보자기 안에 넣으셨사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최씨 마님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요. 소인이 왜 이제야 말씀드리는지 의아하실 것입니다. 막돌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본 것이 모두 조각이었사옵니다. 세실댁이 뒷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도장을 건네는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 마님이 반나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 없었지요.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보았으나 내용을 읽는 것은 소인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주인 것을 함부로 뒤진다면 그것이 또 다른 죄가 되지요. 그래서 마님께서 직접 반다티를 여실 수 있는 때를 기다렸사옵니다. 그것이 맞는 때라 여겼습니다. 막돌아, 예, 마님, 고맙다. 막돌은 그 한마디에 눈을 붉혔지요. 최씨 마님은 반드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봉황새 보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듭이 달랐습니다. 오른쪽으로 2번 감아 묶어두었던 것인데 매듭이 왼쪽으로 감겨 있었지요. 누군가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쳐 문서를 꺼냈습니다. 입안은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그 옆에 다른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주막과 전답 50마지기의 관리를 둘째 며느리 박 씨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아래에는 최씨 마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적 없는 문서였으니까요. 최씨 마님은 그 문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황새 보자기 안에 넣고
매듭을 원래대로 묶었습니다. 오른쪽으로 2번, 박 씨가 풀기 전과 똑같이. 이것은 박 씨가 직접 꺼내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앞에서 진짜 증거가 된다. 최 씨마님은 그 생각을 다졌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을이장을 불러라. 변영감도 불러라. 성원이와 성보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전하거라. 오늘 모두 여기 모여야 한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최 씨 마님이 기력을 차렸다는 말도 퍼졌고 주막에서 큰일이 있다는 말도 퍼졌지요.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새실댁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실댁은 박 씨에게 급히 기별을 넣었지요. 마님이 깨어나셨대요. 어쩌면 좋아요.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먼저 문서를 내밀면 돼요. 그날 오후 주막 대청마루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변영감 돌아온 2 아들 성원과 성보, 새며느리와 기룡, 막돌, 그리고 장터 이웃 몇몇이 마당에 서 있었지요. 박 씨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위독하시기 전에 저에게 이 주막 살림을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저 반다시 안에 있습니다. 박 씨가 최 씨마님의 반다시로 다가가 봉황새 보자기를 꺼냈지요. 매듭을 풀고 안에서 문서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청문이 열렸습니다. 채연이 최 씨마님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지요. 최 씨마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이 가늘었지만 눈빛은 또렷습니다.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굳어졌지요. 박 씨의 손에 든 문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 씨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박 씨를 바라보았지요. 그 문서를 보고 싶구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들고 있던 문서를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씨마님이 다시 말했지요. 이장 어른, 봉황새 보자기 안에 남아있는 문서도 꺼내주십시오. 30년 전 관아에서 받은 진짜 이반입니다. 이장은 보자기 안에 남아있던 이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들고 나온 위임장과 나란히 펼쳐놓았지요. 하나는 30년 전 관아에서 발급된 오래된 이반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작성된 위임장이었습니다. 최 씨마님이 말했습니다. 저 위임장은 제가 만든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이장이 2 문서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변영감도 들여다보았지요. 이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장의 먹색이 이반의 것과 다르오. 이반의 것은 오래된 먹이고 이 문서의 것은 최근의 먹이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마님이 새로 찍으신 것이에요. 막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지요. 놈놈이 감히 주인 마님을 고발하는 것이냐. 막돌은 고개를 숙였으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거짓을 말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마님께서 피를 토하시고 쓰러지신 이틀 뒤였사옵니다. 둘째 마님이 마님의 반다시를 열고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써서 그 안에 넣으시는 것을 소인의 2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이장이 막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말의 무게를 아느냐? 소인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 사람 하나가 이장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이장,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열흘 전에 새실댁 주막에서 도장 복각을 부탁받은 사람을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탁본을 가지고 왔다 했는데 바로 여기 도장이 그것과 같아 보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새실댁이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지요. 그 순간 새실댁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마당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보자기였는데 부러지며 나무도장 하나가 또르르 굴렀지요. 이장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박 씨가 내민 문서 위에 찍어보았지요. 도장 자국이 딱 맞았습니다. 이장이 두 도장을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진짜 입안에 찍힌 최씨 마님 도장과 견주어 보니 한 획이 미세하게 달랐지요. 복각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돌이 새실댁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새실댁 어디 가시려고요? 박 씨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새실댁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성원과 성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원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성보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요.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최씨 마님이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요. 성원아, 성보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 먼저가 아니다. 어미가 피를 토했다는 전달이 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달려오지 않았느냐. 성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보는 입술이 떨렸지요. 피를 토하셨다는 말은 들었으나 예전에 꾀병을 하셨다 하기에 그리 알았습니다. 최씨 마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전갈이 누구한테서 왔느냐.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씨 마님이 다시 말했지요. 아내가 어머니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하려 했느냐. 너희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내 때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미가 30년을 이 주막 하나로 너희 셋을 먹이고 키웠다. 그 30년 동안 어미가 50날이 며칠이나 되는 줄 아느냐. 성원과 성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도 할 말이 있다. 아내를 탓하기 전에 거울을 먼저 보거라. 두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최씨 마님이 문서 2장을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이장 어른, 진짜와 가짜를 나란히 보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가짜입니다. 가짜를 없애지 않겠습니다. 이 집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남겨야 하지요. 마당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전 씨는 마당 한켠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자신은 직접 무언가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른 척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마당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미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외면한 마음이 천한 것이다. 은혜를 알고 사람을 살린 마음이 귀한 것이다. 최씨 마님이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연아, 예, 어머님, 네가 보름 동안 밤낮으로 나를 간호한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다. 약이 떨어진 밤에 네 아비의 뜻을 이어 나를 살렸지. 어찌 그리 할 수 있었느냐. 채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굶어 쓰러졌을 때 어머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지요. 최씨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채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지요.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얻은 딸이다. 채연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둘째야.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너희에게는 이미 혼인날 미천을 넉넉히 줬다. 포목 행상 미천, 객주 중개 미천 모두 내가 마련해 주지 않았느냐. 더는 욕심내지 마라. 이 주막과 전답 50마지기는 기룡이와 채연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최씨마님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빼돌린 곡식은 석 달 안에 모두 물어내야 한다. 못 물어내면 박 씨 네가 들고 온 혼수가 그 값을 대신할 것이다.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광해 열쇠는 지금 당장 채연에게 건네라. 장부의 관리도 당분간 채연이 한다. 박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박 씨가 조용히 품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채연의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채연은 열쇠를 받았으나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님의 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 씨가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그러나 그 뒤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씨 마님이 전 씨를 바라보았지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씨야. 예, 어머님. 아버지 말씀을 따를 것인지 네 도리를 따를 것인지는 앞으로 네가 선택하거라. 말에 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새실댁은 이장에게 이끌려 마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이 말했지요. 이 일은 관아에 고해야 할 것이오. 가짜 인장을 만들어 문서를 위조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어. 새실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끌려 나갔습니다. 막돌에게 최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막돌아, 예, 마님. 네가 오늘 한 일을 잊지 않겠다. 막돌이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 전노원이 최씨 마님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살림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따지러 온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처사요? 향반 가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오? 그러나 최씨 마님은 대청마루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원 딸을 시켜 며느리 노릇을 하게 하면서 정작 직접 약을 다리는 일은 종년시키라 하셨소. 그것이 향반 가문의 법도요. 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보름을 생사를 오갔는데 따님은 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장 어른도 아시오. 전노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노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씨가 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지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노원이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전 씨가 말을 이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가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한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전노원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전 씨는 친정에서 돌아온 뒤 대청에 홀로 앉아 있는 성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원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어머님께서 피를 토하셨다는 전갈은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꾀병을 하신 적이 있으니 급히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제가 덧붙였습니다. 말을 믿고 서방님이 돌아오지 않으신 것이지요. 성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씨가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방님께도 어머님께도요. 박 씨처럼 문서를 꾸미거나 재산에 손을 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을 제 마음대로 가볍게 만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성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안채문 앞에 서 있던 최씨 마님도 그 말을 들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씨 마님이 죽어가는데 며느리들이 문안도 안 갔대. 그것도 모자라 가짜 문서까지 만들었다더라. 전노와는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반이라 유스대더니 딸을 그렇게 가르쳤구먼. 향반의 법도가 그 모양이야. 전노원은 그 뒤로 장터에 얼굴을 내밀기 어려워졌지요. 세실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더라. 가짜 도장을 구해준 것이 이장어른 귀에 들어갔고 장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실댁 주막에서 술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지요. 거기에다 세실댁이 오래도록 술에 물을 타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남의 집 술 담그는 법을 빼내려다 제 술의 비밀이 드러난 꼴이었지요. 세실댁이 주막은 그 뒤로 이름을 잃었습니다. 남의 집 망하기만 바라더니 제 집안이나 건사하지. 입방아 찍던 벌을 받는 거야. 삼남대로를 오가는 길손들은 그 주막 앞을 그냥 지나쳤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연은 주막 살림을 맡아 하나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뼈를 더 오래 고운 국물이 장터에 소문이 났지요. 끊겼던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채연이 퍼주는 국 한 사발이 넉넉하다는 말이 퍼졌지요.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박 씨가 달라졌다는 것을 식구들 모두 느끼고 있었지요. 빼돌린 곡식을 모두 물어냈고 그 뒤로 채연의 감동 아래 주막 허드렛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채연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하마터면 바깥 객주에게 속을 뻔했어요. 장부를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채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바깥 객주 하나가 거래 수량을 두 군데서 다르게 적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박 씨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자신의 예리한 눈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켰습니다. 뒤로 채연은 박 씨에게 장부를 다시 맡겼습니다. 전 씨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붓두막 근처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날은 직접 나무를 묻혀왔지요. 솜씨가 없어 채연이 뒤에서 소금을 더 넣어주었으나 최씨 마님은 모른 척하고 맛있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최씨 마님이 작은 병이 들어 이틀을 알아놓았습니다. 채연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새벽 엿새 약탕기 앞에 채연이 아닌 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꿈치로 눈물을 닦으며 불 조절을 하고 있었지요. 채연이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전 씨가 말했지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형님.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약탕기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대청마루에 새 며느리와 최씨 마님이 함께 앉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의논하던 자리였지요. 그때 최씨 마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걸어나가 느티나무 아래에 섰지요. 새 며느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기룡도 나왔습니다. 막돌도 저 멀찍이서 바라보았지요. 최씨 마님이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광열쇠와 안채 열쇠였지요. 두 손으로 채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닦거라, 채연아. 이 주막은 이제 내 것이다. 채연이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최씨 마님이 채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가 아직 서 있다. 이 집도 아직 서 있다.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막돌이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안 무너지겠구나. 세월이 흘러 주막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채연이 퍼주는 국 한 사발이 넉넉하다는 말이 삼남대로를 따라 퍼져나갔지요. 전 씨는 부뚜막 앞에서 연기를 마시며 약을 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밥 씨는 주막 장부를 지키는 눈이 되었습니다. 최씨마님은 느티나무 아래 대청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에 주름을 깊이 들였지요. 직산 고을 최씨 주막 이야기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삼남대로를 오가는 길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견세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자라도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